안녕하세요. 겨울의 끝자락이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다시 싱글이 된 30대입니다.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은 없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정말 잘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꾸역꾸역 참았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보니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엄마는 저를 홀로 열심히 키우셨어요. 이혼할 당시 주부셨던 엄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중에 엄마는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셨어요. 이혼 초반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자리를 잘 잡으셨고 저 역시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고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명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졸업을 한 후에는 바로 대기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은 원래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인데 나는 사업하는 게 영 맞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취업을 했어. 은준애도 가게 운영하니까 알겠지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잖아. 나는 그게 나랑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은주는 어때? 나? 나는 글쎄 별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안 드네. 우리도 엄마가 가게 하고 있지만 그거 그대로 물려받을 생각은 나는 못하겠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내가 할 생각을 하면 엄두가 안 나. 수연 씨도 그렇지 않아? 부모님 사업장 운영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정도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런가? 나는 그래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려고. 직장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차피 지금은 부모님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어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일을 그만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어찌되었든 지금 안정적으로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먹고 살 길은 있겠지. 저도 남편도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지만 저와 남편의 생각은 서로 달랐어요. 저는 엄마가 고생하면서 일군 가게를 엄마만큼 잘 운영할 자신이 없었고 남편은 자기가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직장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일을 했고 남편은 뭔가 모르게 직장의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얼른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은주야, 우리 이제 30대가 되는데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하고 너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모은 돈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같이 살면서 모으는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을 지금 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대환영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지금 당장은 사회생활을 좀 더 하고 싶어.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안정적일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결혼하면 언제 아이 낳나 이런 것도 압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되도록 늦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엄마 도움 안 받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결혼 자금이라면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마련해 두었어. 거기다가 엄마랑 아빠가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 준비하는데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결혼은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은주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자기랑 만나다 보면 저절로 결혼 생각이 들 거라며 말을 했죠.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남편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계절을 만났으면 충분히 서로 알 건 다 알고 있을 거라면서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그동안 모았던 결혼 자금과 재산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사실 결혼을 해본 것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면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꾸려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아서 빨리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은주가 고민하는 부분이 뭔진 알아. 아무래도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결혼하면 엄마를 잘 챙길 수 있을까 걱정도 되겠지.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은주 어머니도 내 어머니처럼 생각할 테니까. 엄마도 엄마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 준비된 게 별로 없잖아. 직장 생활을 한 지도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준비된 결혼 자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래도 계속 돈도 모으고 해서 적게 있는 건 아니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드는 비용도 장난이 아니고 예물이나 예당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 자신이 없고 걱정이 돼. 결혼 자금이라면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해결을 할게. 이미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 은준의 가정 상황도 충분히 아시고 괜찮으시대.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건 다 생략하고 그냥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이도 네가 원하는 시기에 갖는 걸로 하자. 나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은주랑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결심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남편은 자신의 재산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세하게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신뢰가 생겼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엄청 반겨주셨어요. 거기다가 결혼 준비는 모두 호화스럽게 시댁에서 다 준비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어머, 우리 수연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인지 몰랐네. 반가워요. 나는 수연이 엄마예요. 수연이가 너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왜 수연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지 알 것 같네.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걱정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아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통해서 준비하면 수월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주변에도 결혼을 할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저희 집은 엄마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혼주석도 엄마 혼자서 안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미리 말씀드려요. 엄마가 어릴 적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그런 건 이미 수연이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은주 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뵈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을까요? 가게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도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만나면 말이 잘 통할 것 같네요. 부모들끼리 나눠야 하는 말들도 있고 하니 양가 만나서 인사 한번 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해봐요. 수연이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는 대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라 오시는 하객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는 있게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주변에서 결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면 부담도 덜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수월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데 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자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금을 서로 오픈해 정리를 하다 보니 남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통장에 다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씨, 근데 처음에 모아둔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이건 지금 예금이라서 당장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해지를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이긴 한데 여기서 전세 만기 될 때까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통장 예금으로 묶어둔 거라서 아마 해지는 가능할 거야.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해지하면 약간 손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급하면 엄마가 필요한 자금은 대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예금 만기되면 그때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이 많은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예금은 나중에 해지가 된다는 거지? 얼마나 남은 거야? 뭐 누가 먼저 결혼식 비용을 내던지 당장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약간 당황스럽긴 하다. 처음에는 수연 씨 돈까지 다 생각을 해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볼까 했었거든. 신혼집도 다른 곳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이사를 갈 수는 없겠다. 조금 마음에 걸리면 나중에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 이게 엄마 아시는 분 때문에 가입했던 거였는데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당황스럽네.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해지하면 손해라고 하니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애써서 모은 돈인데 손해볼 순 없잖아. 갑작스러운 자금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모든 재산들은 서로 합쳐서 관리를 하기로 했고 그러니 결혼 자금을 지금 당장 누가 내던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결혼식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모든 진행하는 곳을 시댁 식구들이 아는 곳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부담이 되었죠.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니? 이번에 결혼식장 오픈한 지인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건 어떤가 해서. 이번에 계약하면 원하는 시간 빼주고 가격도 많이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리고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예약할 때 좀 여유롭게 인원수 잡아서 하면 될 것 같다. 네, 안 그래도 어머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결혼 자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연 씨 통장이 아직 예금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여유롭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연 씨 말로는 해지를 해도 괜찮다곤 하는데 손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 근데 지금 해약하면 이자도 별로 안 되고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떼일 텐데 좀 아깝지 않니? 그게 이율이 좋아서 수연이 돈은 다 거기다 넣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해약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말이야. 일단 결혼 자금은 은준의 자금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만기 때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니? 급하면 우리가 한번 마련을 해보고. 아니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자금 다 같이 모아서 관리하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누구 돈 쓰나 상관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집도 아직 은주 전세가 만기 안 돼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될 것 같아. 우리끼리는 그냥 그렇게 정했어. 어차피 신혼집 구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 잘 됐지 뭐. 남편은 마치 지금의 상황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엄마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혼에 긍정적이었던 엄마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시자 결혼을 미루라는 말을 하셨죠. 지금 당장 준비가 된 것이 없으니 준비를 조금 더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은주한테 얘기 들었어. 지금 당장 예금이 묶여 있어서 쓸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좀 도와줄까 생각도 했었는데 은주가 긋고 말리더라고. 그래도 생애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뭔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결혼을 하기보다는 조금 미루는 건 어떠니? 예금도 조금 있으면 만기라고 했잖아. 그때까지 좀 미루고 전세도 그때쯤 되면 만기되니까 서로 자금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어머님, 어차피 예금은 저희가 쓸 돈이고 저희 나중에 재산들 다 합쳐서 관리를 할 건데 굳이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이사도 결국 나중에 신혼집을 선택해서 갈 거면 지금 결혼하고 살림 합치고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순서의 문제지. 그렇다고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뭔가 빨리 결혼식을 치르려고 서둘러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조금 아쉽네. 은주도 이게 맞는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은주 주변에는 아직 결혼을 한 친구들이 없어서 사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네요. 그래도 저는 결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그냥 손해보고 예금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바로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결혼 준비할게요. 남편은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하는 말에 기분 이상했고 그 이후부터 엄마에 대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이러한 사실을 말했는지 시부모님은 엄마와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나시기도 했어요. 엄마는 시부모님과 만난 이후에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셨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남편과 엄마 사이는 더욱 나빠졌어요. 특히나 남편은 엄마를 불편해하고 싫어했죠. 남편은 결혼 후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주었죠. 남편은 이런 얘기를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장모님, 이번에 직장 그만두고 저희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 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직장은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 운영을 해보려고요. 아직 수습 기간이라서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월급 받곤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제가 직접 사업장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은주도 옆에서 응원을 해주니 저도 열심히 배워보려고요. 아, 직장을 그만뒀어? 그래도 아무리 수습 기간이라고 해도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월급이라면 조금 적지 않은가? 김서방 많이 힘들겠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들도 있겠지.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했던 건 은주한테 들었네. 그동안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구나. 이번에 잘 열심히 배워서 잘 운영을 해보게. 힘들면 내가 생활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어. 고마워, 엄마.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해. 엄마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릴 도와줘.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지 당신? 옆에서 이렇게 힘주고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든든하네. 사실 나는 직장 그만두고 사업장에 배우러 간다고 들었을 때 괜찮을까 걱정도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다행이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족인데 뭐라든 응원해줘야지. 처음에 뭐든 배울 때 가장 힘든 게 돈이 안 돼서더라고. 나도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모아둔 돈은 없지. 그렇다고 배우고 있는 일은 그만둘 수 없지.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 그걸 다 하니까 내가 김서방 힘들 때 도와준다고 하는 거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요청하라고. 하하호호 즐겁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은 뜬금없이 엄마가 자신의 자존심을 자극했다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엄마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주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보내도 엄마가 한 반찬은 손에도 대지 않았고 엄마 생신 때에도 일이 바쁘다며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산에 계시는 엄마에게 직접 가서 생신을 챙겨드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전화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참 허무하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도 똑같이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나에게 잘해줬으니 결혼하면서 더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벌써 결혼한 지 1년인데 우리 집에는 엄마 생신 때도 휴가 때도 첫 명절 때도 한 번도 내려가 보지 않았잖아. 거기다가 엄마한테는 이제 전화도 안 하는 거 알아?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매주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야 하고 챙겨야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해? 당신이랑 나랑 같아? 그리고 나는 장모님한테 화가 난 것도 있고 장모님이 먼저 나를 무시했는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직까지 와이프 데리고 사는 것도 장하다고 할 판인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홀어머니의 외동딸인 당신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말린 결혼을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해서 한 결혼이라고. 뭐?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싸우지도 않고
혼자서 엄마랑 잘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언제는 엄마 혼자서 나 키워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잖아. 고작 엄마가 도움 주겠다고 했던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어? 그럼 나는 시댁에서 저렇게 하시는데 자존심이 안 상하겠니? 말 똑바로 해.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넌 항상 그래.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매번 받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 식구들이 너 챙긴 건 안중에도 없고 더 받을 수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지 생각지도 못했네.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냥 당신이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배은망덕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더욱더 황당한 건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편과의 다툼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결혼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같이 자리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열에 한 번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다가 엄마 생신 때며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정말 남처럼 행동하니 제가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원래 사위는 백년 손님이야. 그거 모르니? 사위랑 며느리는 애초부터 다른 건데 그게 뭐가 너무하다고 하는 거야?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도 많은 거다. 옛날 갖다 써봐. 며느리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아침상 차리고 청소도 싹 하고 가야 하는 건데 너는 그거 안 하고 있잖니? 그럼 우리가 그만큼 배려해 준다고 생각은 안 들어? 그거랑 마찬가지지 뭐. 네? 그게 왜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그리고 매 주말마다 이렇게 와서 밥 먹는 것도 조금 줄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쉴 시간 없이 매주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가면 피곤해서요. 한 달에 한 번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모이는 건 어떠세요? 네가 며느리로 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친해지지 않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니? 빨리 친해지려면 자주 봐야 하는데 너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두세 시간밖에 안 보니 친해질 틈이 있겠니? 그리고 네가 뭐가 피곤해? 와서 밥만 쏙 먹고 집에 가는데 우리가 다 음식하거나 밖에 나가서 먹는데 뭐가 피곤하니? 여기까지 오는 게 피곤하면 그냥 다음부터 너희 집 근처에서 보자꾸나. 시모는 남편과 마찬가지인 생각을 했어요. 주말마다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피곤해서 못 간다고 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타박했고 매번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니 집으로 오시기 시작하셨죠. 집에 오시고서는 집 그릇부터 이불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셨어요. 남편의 태도에도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시댁 식구들의 예의 없는 행동에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이 떨어지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눈이 정말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무리를 한 탓에 몸살이 나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 상황이었죠. 통화를 하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부랴부랴 음식들을 장만해서 직접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그 사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탈수 증세가 생겨 링거를 맞으려고 병원으로 갔죠. 여보, 아까 엄마랑 통화해보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직접 여기 온다고 하는데 나 병원에 가면 집으로 가서 엄마 좀 대신 봐줘.
여기서 링거 맞고 쉬고 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당신이 먼저 가서 있어. 이 추운 겨울날에 어떻게 엄마는 오겠다고 하시는지. 어쨌든 반찬이며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올라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당신이 좀 가서 있어줘. 내가 빨리 갈게. 그냥 장모님, 안 올라오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굳이 지금 오셔가지고 반찬들 놓고 가셔야 하신대? 아니, 이 눈 펑펑 오는 날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내려가신다고 하시는 거야? 혹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건 아니지? 그런 거면 미리 말해. 나 밖에 가서 자고 올 테니까. 아, 그런 거 아니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오시는 거잖아.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어쨌든 금방 나도 정리해서 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가서 문이라도 열어드려. 그래도 거의 1년 만에 뵙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당신한테 큰 거 안 바랄게. 그냥 엄마 오시면 문만 열어드리고 조금 있다가 나가도 되니까 좀 그렇게 해줘. 남편에게 엄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저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게 되었어요. 거의 다 맞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 앞에서 경찰차가 세워져 있었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으니 갑자기 경찰 손에 이끌려 엄마가 나오고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찰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갑자기 어떻게 경찰이 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남편은 집에 없었고? 무슨 일로 출동하셨어요? 이분 저희 엄마세요. 제가 병원에 간 사이에 집에 들어가려다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시고 저랑 가족이에요. 저긴 제 집이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팔은 놓으시고 얘기하세요. 일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무단 침입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거거든요. 저기 계시는 주민분께서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출동을 한 건데 선생님께서 거주자시라고요? 저분께서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셔서 저희는 무단 침입으로 어머님 모시고 가는 겁니다. 혹시 저쪽에 계시는 분이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네?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제 남편이고 여기는 제 엄만데 무단 침입이라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도 저희 엄마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은주야, 엄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김서방이 뭔가 오해하고 신고를 한 것 같다. 내가 계속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네가 알려준 비밀번호 치려다가 몇 번 틀렸거든. 그것 때문에 누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나 봐. 어쨌든 이렇게 딸도 왔으니까 오해는 풀린 것 같은데 그만하고 들어가렴. 나도 반찬 놓고 왔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마. 엄마는 웃으며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황당했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몰랐다는 황당한 대답뿐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당신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한 거 맞아? 그리고 실수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 열고 들어온 거 당신이 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경찰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엄마가 경찰에 끌려가게 했다는 거네? 당신 지금 영하 10도야. 이 추운 날에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고? 오해야 당신. 오버하지 마.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잠들었었어. 밖에서 벨 누르길래 어머님인가 싶었는데 자꾸만 틀린 비밀번호를 누르길래 어머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고 그때부터 경찰에 신고한 거야. 이미 어머님 들어오시고 난 후에도 나는 당황스러워서 경찰에 다시 얘기를 할 정신도 없었어. 무슨 해명을 그딴 식으로 해? 그럼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 엄마도 당신 가족이라며. 어떻게 가족한테 이따위로 대하니? 당신한테 가족은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지. 당신한테 가족은 시댁 식구들밖에 없잖아. 지금까지 참았던 내가 정말 등신이네. 당신 이제 그만하자. 이혼해! 남편은 엄마인 줄 몰랐다는 둥 이상한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한 후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았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시모, 시부가 빌린 돈들을 모두 밝혔습니다. 다들 서로 말이 되었던 건 아니었는지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삽니다. 이 엄동설안에 어렵게 여기까지 부산에서 엄마가 올라왔는데 무단 침입으로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다뇨. 이대로는 이 사람이랑 살 수 없습니다. 정리할 테니까 지금까지 빌려가신 돈들 다시 돌려주세요. 그때 작성한 서류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준다고 했던 날짜가 지났지만 참아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겨우 그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너는 결혼이 장난이야? 아무리 그래도 화가 나면 서로 말을 내서 풀어야지. 온 가족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니? 거기다가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시면 놀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을 왈가왈부하니? 가족인데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치사요? 치사한 건 바로 당신들이죠. 필요할 때는 알랑방귀 끼면서 가진 비위는 다 맞추더니 자기들 원하는 거 다 얻고 나니까 사람 무시합니까? 돈 빌릴 때는 저밖에 없다면서 온갖 좋은 이야기 쏟아내더니 이제는 치사하다고 하시냐고요. 됐고요. 제가 빌려준 돈 원래 다들 3달 전까지 다 갚아야 하는 돈들인 거 아시죠? 서류도 이미 다 작성했고 바로 주시지 않으시면 저 청구할 겁니다. 뭐? 청구? 얘가 시어른들 앞에서 예의가 없네 정말.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고 불쌍해서 받아줬건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해? 역시나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애가 아니니까 예의를 밥 말아먹었네. 뭐라고요? 그럼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의 예의는요? 어른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남편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입니까? 아니,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잘 알겠네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남편은 자기랑 말을 하자면서 저를 끌고 나왔지만 저는 지금 내 몸에 함부로 손대는 것도 다 이혼 사유로 올릴 거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철저하게 이혼 준비와 채권 청구를 하게 되었죠. 역시나 남편은 오히려 장모님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경찰에 신고한 내역, 한 번도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으며 만나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결국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바로 대응을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시댁 사업장으로 채권 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역시나 하루가 멀다 하고 취소를 해달라며 사정을 하며 연락이 왔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울며 불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당신이랑 장모님이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 생각을 했어. 내가 사정이 나빠지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장모님께도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할게. 아니, 괜찮아. 이렇게 인성 쓰레기 거르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네. 그 전에 빠르게 걸렀다면 좋았겠지만 그냥 인생 수업 세게 받았다고 생각할게. 그리고 당신이랑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알지? 당신 인성 쓰레기라는 거. 나 쓰레기랑은 말도 하고 싶지 않거든. 이번에 전화 받은 건 이거 말해주려고 전화 받은 거야. 당신 왜 갑자기 그렇게 독하게 얘기를 해? 내 사정 좀 봐줘. 그 당시 상황 좀 이해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당신 사정? 웃기네.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내 사정 좀 봐달라고 엄마 좀 대신 봐주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할 거면 당신 먼저 그렇게 했어야지.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나 정말 뻔뻔하네. 급할 때는 이렇게 애걸복걸 하다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또 사람 무시할 거 아니야. 그거 종특이니?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제발 전화든 얼굴이든 내 앞에 보이지 말아줄래? 남편은 그 전화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로 시댁 사업장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사업 자재들이랑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빌려준 돈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인연을 모두 정리했어요. 시원하게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오는 날이면 마음 한쪽이 시리곤 합니다. 그때의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나서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는 평생 엄마 옆에서 효도하며 살려고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 식구들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번 설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라 남편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네요. 작년에 시댁과 한바탕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모와 형님들이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제 위로 2명의 형님이 계신데 두 형님은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시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시모는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 하셨는지 더 큰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셨네요. 두 형님이 시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니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결혼 초에도 시댁에서 사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형님들이 시모에게 지속적으로 막내 며느리 편의만 봐준다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해주길 원했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만 따로 분가해서 사는 건 너무하잖아요. 때만 되면 자잘한 건 저희가 다 준비해야 되고, 저도 분가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결혼 초부터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조건을 다셨으면서 왜 막내 동서는 하고 싶은 대로 놔주시는 거죠? 막내 서방님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같이 살길 원하지 않는데 나보고 어쩌란 거냐? 너희들은 내가 같이 지내길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불만들을 털어놓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고 들어온 거 아니야? 쟤들은 받고 싶지 않다고 애초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잖아. 네가 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니? 이제 이런 말 듣는 건 나도 지겹다. 저는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형님들이야 결혼을 하고 바로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많은 짐들을 어떻게 전부 처분하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결혼 생활 벌써 15년이 넘었다고요. 그리고 형님들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평생 모으신 재산 나눠받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부부는 그런 욕심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건데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무조건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머님 댁에 식구들이 많아서 항상 비좁은 상태인데 저희까지 들어오면 발 디딜 틈도 없을걸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 행사 걸은 적 있었나요? 때 되면 그래도 새벽같이 와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왔는데 형님들은 매일 집안 살림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어머님, 정말 웃기지 않아요? 시댁에 들어와서 어머님 모시는 건 싫으면서 자기는 서방님 데리고 자기 엄마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만들 해라.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됐다. 이제 그만해라. 쟤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니? 처음부터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원하면 분가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주실 재산은요? 그럼 그건 막내 동서네와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시간 아까워서라도 버티고 살 거거든요. 막내 동서는 나랑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 아주 혼자 편하게 지내니까 개념을 상실한 것 같아. 어른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예의 없게 말을 받아치네. 동서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꽤 됐다 이거야? 어머님이 맨날 막내라고 감싸기만 하시니까 동서가 머리만 커진 거잖아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지 않는 게 두 형님들은 불만이었고 시모는 중간에서 상당히 난감하셨는지 저와 형님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모도 점점 지쳐가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한테 재산을 나눠주는 건 싫으면서 모임이 있을 때만 시댁에 찾아오는 건 또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네요. 저는 형님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싫으면 나와서 살면 되는 걸 재산은 받고 싶으니까 시댁에서 나오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상태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으면서 쓸데없이 저한테 화를 돌리는지 알 수 없었네요. 서로의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님과 저와의 관계를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까지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나도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게 쉽진 않지만 지금 집안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화를 내고 너희 사정을 얘기했는데 이거 봐봐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니. 그렇다고 너를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내 속은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알겠지? 사도는 좀 어떠시니?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들어와 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형님들이랑 따로 얘기해서 좋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귀만 안 들리시지? 아직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 편이세요. 그럼 저는 형님들 일손 도우러 나가 볼게요.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두 형님들은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시모도 형님들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었던 형님들 사이로 저도 일손을 거들었는데 형님들이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밖으로 불렀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형님들의 압박은 결국 제 성격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원래 함께 하는 거 아니야? 15년 동안 분가했으면 된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동서 편의를 봐줘야 하는 건데? 귀가 안 들리는 동선의 어머님 모시고 살면 서방님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보다 동서가 훨씬 더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잖아. 우리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어머님 댁에 눌러붙어 사는지 알아? 동선의 어머님, 이제 그만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동서도 시댁에 들어와서 농사일 같이 도왔으면 좋겠어. 아직도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일꾼 쓰는 거 잘 알고 있지? 방도 남는데 놀리는 것보다 동서가 채워주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너무 오랜 시간 단독 생활해서 감을 잃었나 본데 집안 어른이 좋게 얘기할 때 들어야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한계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땐 이미 후회도 늦어버리는 거라고. 올해 안에 무조건 들어올 준비했으면 좋겠어. 집안 살림 꾸리며 사는 게 힘든 거지. 처분하는 건 금방 하잖아? 동서는 그냥 옷가지만 챙겨서 몸뚱이만 들어오면 된다고. 재산은 당연히 15년간 따로 살았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제외하고 받으면 될 것 같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형님, 아버님께서 농사일을 워낙 크게 하셔서 재산이 많은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요. 빚 없이 버는 돈으로 내 가정 잘 꾸려가면 되는 거지. 그 많은 돈 받아서 뭐 하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셔야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와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저 혼자 편해 보여서 계속 강요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형님들 눈치 보며 살고 계시지
형님들이 어머님 눈치 보며 사는 건 아니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시부모님 삼시세끼 해드리는 게 싫으셔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형님들도 성격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면 조용히 받아들이시더니 이제는 머리 위에 군림해서 휘어잡으려 하시잖아요. 남이 보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 집에 얹혀 살고 계신 줄 알겠어요. 어머, 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야? 형님, 제가 이래서 대화가 안 통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서가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낫겠다. 둘째 형님은 갑자기 제 어깨를 손으로 밀치기 시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갔어요. 제 어깨를 계속 밀치는 형님의 손을 쳐내자 첫째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둘째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같이 저를 밀쳐댔고 결국 저항하려 했던 게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네요.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이 그날 폭발하게 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새 며느리가 뒹굴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은 형님들과 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네요. 난리가 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고 아주버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신 시모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오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형님들 편을 들어준다는 게 너무 서운했던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너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올해 안에도 필요 없다. 집 팔리는 대로 짐 싸서 들어오도록 해. 그렇게 할 생각 없으면 차라리 인연 끊고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너희들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언제까지 봐야만 하는 건데? 막내 며느리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정리하고 들어와서 일손 도와라. 너희들한테도 재산 넉넉하게 넘겨줄 테니 남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 뭐가 있겠어? 엄마, 왜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형수님들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한솥밥 먹은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의견은 더 이상 들을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관계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당장 정리하고 들어와라.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엄마가 형수님들 눈치 보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사람이랑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게요. 차라리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같네요.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볼게요. 너 하나만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고집 부려야 되겠니? 한 집에서 살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잖아. 왜 대답이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어머님 집에 들어와 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도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제가 들어와 살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형님들은 저를 부려먹고 싶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뿐이라고요. 형님들이 하는 일들이 많고 어머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니까 눈치를 보시는 건 당연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한 번은 오게 될 문제였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 형님들한테도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안 좋았던 상황들이 한동안 저를 괴롭게 만들었네요. 말로는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저희가 안색이 좋지 않자 엄마는 금세 눈치를 채셨는지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고 엄마한테까지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댄 뒤에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너무 서러웠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 제 눈시울을 붉혔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충 알 수 있었죠. 잘 지내고 있었니? 그때는 서로의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바람에 나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막내 며느리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왜 왔는지 대충 짐작은 갔지?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풀 건 풀어야 하지 않겠니? 말로는 인연을 끊어내겠다곤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잖아. 다들 그때는 너무 흥분했었다고 미안해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잘 풀어보도록 하자. 너 가고 나서 내가 한참 동안 첫째랑 둘째 며느리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재산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꾹 닫고 잘못을 인정하더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걔들도 내 집에서 싹 다 쳐낼 생각이니까 너도 서운했던 건 싹 다 잊고 좋은 방향 쪽으로 해결을 보도록 하자. 시애미 부탁 들어줄 수 있는 거지? 오래간만에 너희 집에 왔는데 사돈이랑 대화 좀 하다 가야 되겠다. 사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시모는 설 명절에 저희 부부와 엄마가 시댁에 함께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물음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뒤에 답을 드리겠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네요. 그만큼 두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아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엄마는 저를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알고 계신 듯 보였어요. 아빠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항상 옆에서 엄마를 돌봐주시고 두 분이 의지하며 잘 지내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홀로 되신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생활에 적응을 못하셔서 여동생과 상의 끝에 번갈아가며 엄마를 모시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으실 때까지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먼저 저희가 모시기로 결정하게 된 거였죠. 불과 엄마를 모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선 그런 꼴도 용납을 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잠깐 동안 시모는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시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져 낮게 깔린 목소리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대충 알려주었고, 시모는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침착함을 유지한 채 한참 동안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문제는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 좋은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그땐 전부 다 내쫓을 거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형님들도 좋게 풀고 싶어 한다며 저희가 설 명절날 왔으면 한다고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하셨네요. 늦은 시간까지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뒤 설 명절날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다들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지만 서로가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런지 조심하려는 행동들 때문에 조금은 어색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설 명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들과 한바탕 했던 기억 때문인지 제 몸은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데에는 술이 제격이라며 큰형님이 당금주를 꺼내왔고 모두들 술에 의지한 채 어색한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형님들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윗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저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내자는 말에 저 또한 그걸 원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해주었네요.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날만큼은 형님들도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분위기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다가오고 말았네요. 아침이 밝아오고 눈을 떴을 때 두 형님과 시모는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도 서둘러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시모에게 여쭤보니 잘 모르겠다며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신 거 아니냐고 크게 신경 쓰지 않길래 시모의 말대로 아침 공기 쐬러 잠깐 집 앞에 나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창밖을 쳐다보니 엄마가 안 보이시길래 형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마를 찾으러 나갔어요.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으셔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도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며 엄마를 찾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급하게 부르며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농수로에 빠져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얼마나 계셨는지 입술은 보라색을 띠고 계셨는데 머리에는 출혈까지 있으셨네요. 제가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하자 남편이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덮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서둘러 시댁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이불을 꺼내 나오자 갑자기 형님들이 저를 막아 세웠어요. 동서, 어디를 가길래?
그 많은 이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한창 정신없이 아침상 차리고 있는 거 몰라? 와서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어제 우리 좋게 푼 거 아니었어? 그럼 동서도 우리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러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형님, 지금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지셔서 위독하신 상태세요.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는지 의식이 없으세요. 일단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불을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이불 좀 더 가지고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엄마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아침상 준비 다 해놨는데 거기로 전부 다 가야 한다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준비한 음식 전부 식게 생겼잖아. 농수로에 빠져서 어차피 불어터진 몸뚱이 이불 덮어줘봤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위독하시다며. 그럼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떡국은 아직까지 따뜻하다고. 구급차 온다며. 서방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금방 올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어둬야 하지 않겠어? 동서는 가서 떡국이나 불지 않게 빨리 아침상이나 준비해. 아버님, 어머님 굶길 작정이야?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가족들 전부 굶길 거냐고. 입을 이리 내놔. 이거 놓으세요. 형님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희 엄마 생명이 위독하시다고 말했잖아요. 구조대에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불들을 더러운 농수로에 빠뜨리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그게 얼마짜리 이불들인데 이리 내놔라. 귀한 이불 내어줄 수 없다.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다 들으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세상 떠나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들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온 옷가지들밖에 없어 그거라도 챙겨서 농수로에 빠져있는 엄마한테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네요. 남편은 속옷만 입은 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저희 엄마한테 덮어드린 뒤 사지를 주물러 주며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을 보고 화를 내며 왜 이불은 안 가지고 왔냐고 뭐라고 하자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추위에 온몸을 떨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로 엄마의 몸을 덮어드렸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엄마를 응급실로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다시 입은 뒤 저희 차로 달려가 응급실에 가려고 차문을 열었는데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멀뚱히 쳐다만 보며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차에 싣고 제 딸을 뒷좌석에 태운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길 바라고 있었냐며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운전석에 올라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 정신 상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져 위독한 상태이신데 걱정되는 말보다 떡국이 불어 터진다고 걱정한다는 건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였네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엄마가 농수로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지만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의문의 한마디를 던지셨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게 되었네요. 엄마가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게 아닌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했었고 조사를 나온 경찰분들께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 횡손이범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수사를 위해 시댁으로 향하는 사이 남편과 저는 엄마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는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남편과 저는 깨어난 엄마를 보며 흥분해선 어떻게 된 거냐고 수화로 급하게 여쭤보자 엄마는 팔을 들어 수화를 하기 힘드셨는지 종이와 펜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건네드렸고 엄마는 힘겹게 무언가를 작성하신 뒤 남편한테 건네주셨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손을 덜덜 떨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한 채 시댁으로 가야겠다며 저에게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작성한 내용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둘러 시댁을 찾아가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댁 식구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를 본 시댁 식구들의 안색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엄마의 친필 편지를 들고 시모와 두 형님을 범인으로 지목했네요.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에는 아침 공기를 마시려고 잠깐 외출한 사이 뒤에서 어떤 차량이 엄마를 들이받쳤고 차에서 내려 엄마의 몸 상태를 살핀 사람은 다름 아닌 두 형님과 시모였어요. 시모와 두 형님이 엄마를 보면서 했던 말은 기머거리 엄마 때문에 이런 불화가 생겼다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트럭으로 사고를 유발해 농수로에 빠뜨린 거였다고 종이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여줬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였죠. 경찰들은 시댁 식구들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며 저희 부부에게 집안 수색을 요청했어요. 수색 영장 없이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집안을 뒤졌고 잠시 뒤 쓰레기통을 뒤진 남편이 구겨진 한 장의 종이를 펼쳐보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저희 엄마가 작성하셨던 편지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결국 시모와 두 형님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전부 자백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두 형님은 아침상을 보기 위해 트럭을 타고 잠깐 마트에 들렀었는데 집에 들어오는 도중에 농수로 옆에서 저희 엄마가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고 계신 모습을 보고 형님은 저희 엄마만 없었어도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들여와 농사일을 시킬 수 있었을 거라면서 갑자기 분노했고 그 말에 동조한 둘째 형님도 저희 엄마를 보며 큰형님을 부추기며 화를 돋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탓을 돌리게 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한 첫째 형님이 결국 사고를 유발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에 찾아가는 일은 없었네요. 현재 시모와 두 형님은 교도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획적 사건이 아닌 충동적 사건으로 판결이나 형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하시던 농사일을 전부 다 정리하고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재산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주셨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집안의 가장들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치만 보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저러는 모습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시부와 아주버님들 또한 똑같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절대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상처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과거에 있던 안 좋은 기억들을 전부 털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날들만 생각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에 의사생활 청산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집안의 가장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마음은 편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삶을 변화시키려고 결정하게 된 건 하나뿐인 아들과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소중한 사람이 제 품에서 떠났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이 우선시했었는데 막상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에 부딪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외식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제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즘 하는 일은 잘 되고 있어? 그래도 남들 보는 시선도 많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지. 당신은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 즐겁게 외식하는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자주 시간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만큼은 그냥 딱딱한 얘기 말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일상적인 말들 있잖아요. 내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물어보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쳐? 나는 말도 못해? 그래, 그럼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컨디션 조절은 잘하고 있지? 얼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구먼. 너 몸 네가 잘 간수해야 한다. 그것도 실력이야.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딱히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요즘 많이 피로하긴 해요.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약간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앉아만 있으니까 그렇지. 너 저번에 봤을 때보다 살이 급격하게 찐 것 같다. 바로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은 운동하면서 몸 관리를 해야지.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야? 제발 잘 좀 하자.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았지만 그렇다고 운동도 없이 몸을 방치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잠깐의 시간을 내어 뜀박질이라도 했다면 크게 살이 찌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한심해 보였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체력이 좋지 않아 피곤하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라며 외식하는 자리에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기대와 시선을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밉보이지 않기 위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버릇이 몸에 배어 제 아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살아오는 방식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타인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건 언제나 좋은 거라고 아들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육아 방식이 천차만별이지만 저에게 아들은 어딜 내놔도 최고가 되는 걸 원했었어요. 그래서 반에서도 1등을 놓쳐본 적 없을 정도로 제 기대에 정말 많이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에 묵묵히 지켜보았네요. 아내는 이런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이 문제로 다툼까지 일어났어요. 외식이 끝나고 아들은 또다시 공부하러 돌아갔고 아내와 단둘이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의사 생활을 했지만 아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표로서 전국 방방곡곡을 두 발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했고 성공적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지. 만날 때만큼은 그래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를 해주라고. 왜 말을 안 들어? 그런 게 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준비 단계잖아. 나중에 결과가 좋아서 검사가 되면 그때 좋은 말 해줘도 늦지 않아. 내가 좋은 말 해주면 우성이 걔가 더 힘이 될 것 같아? 부담만 더 안겨주는 꼴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당신한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당신도 집에 소홀한 건 마찬가지잖아. 개인적으로 우성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 안 되잖아. 이리저리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아들은 뒷전이면서 당신이 지금 엄마 노릇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알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전화나 문자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 가정이 화목해지고 싶으면 지금 하는 사업 당장 그만둬.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이제 우성이 앞날만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은 내가 버는 걸로도 충분하잖아. 그 사업에 꼭 그렇게까지 매달려야 되겠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 사업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민을 가기 위해 모든 걸 준비 중이야. 이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미련도 받자 뭐해? 악착같이 벌어서 해외에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아내도 예전과 많이 변했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장에 대표를 떠나 한 가정의 엄마인데 아내 또한 자기 아들에게 전화 한 통 안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울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중에 다시 만나서 못했던 얘기 이어서 하자며 전화 받으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그 와중에 잘 도착했다는 아들의 문자 한 통에 핸드폰으로 시선이 향했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짧게 한 뒤 열심히 공부하라며 아들에게 지금의 노력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왔었고 수술이 많이 잡혀 있던 터라 받지를 못하자 문자 하나를 남겨놨었어요. 두통이 너무 심하고 오한으로 인해 발열이 생겨 몸살 난 것 같다는 문자였고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약국에서
몸살약을 먹었지만 크게 호전되는 걸 느끼지 못해 연락했다며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잠시 들려도 되냐는 아들의 말에 몸살 가지고 엄살 떤다며 약 먹었으니 푹 쉬고 다음날도 몸 상태가 비슷하면 멀리까지 오지 말고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에 들리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긴 뒤 다음 수술을 위해 급하게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약 먹고 잠이 들었는지 답장이 없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던 도중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받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도착했다며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서둘러 차를 타고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도착을 하니 담당 의사는 충격적이게도 아들의 병명을 설명해 주면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오진한 거 아니냐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을 확인했었다며 갑작스럽게 신장이 망가지게 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담당 의사에게 아들의 몸 상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의사라고 밝히며 화를 내자 갑자기 아들을 진료한 의사가 얼굴을 붉히더니 화를 내면서 갑자기 멱살을 잡곤 막말을 퍼부으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그쪽이 의사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의사라는 양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의 몸 상태를 모를 수 있는 거지? 딱 봐도 이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왔었을 텐데 그걸 눈치 못 챘다고? 그쪽은 의사 자격 박탈돼야 할 사람이야. 딴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병원에 실려올 때까지 모를 수가 있는 거지? 신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인데 내가 만약 그쪽이었다면 지금 당장 의사 생활 때려치웠을 거야. 이 정도면 정말 자격 없다는 거 알고 있지? 담당 의사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 온몸이 퉁퉁 부은 채 안색도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왜 이런 모습을 전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간이 지나자 힘겹게 눈을 뜬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차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목숨은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놈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할 하나뿐인 아들을 살피지도 않았으니 담당 의사의 말대로 저는 의사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뜬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는지 자기는 괜찮다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자기 잘못이라며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 주려고 좋지 않은 몸으로 저 때문에 애쓰는 모습에 결국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외식을 했을 때라도 아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저 아들 걱정보다 쓴소리만 했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 아들의 말에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된 아내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면서 제 멱살을 잡았네요. 그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며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전부 제 잘못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 의사면 뭐해? 제일 우선시 해야 될 우리 아들 몸 상태 하나 확인 못하는데 당장 때려치워. 내 아들 잘못되기라도 해봐.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더니 이런 결과가 오고 나서 눈물 흘리면 뭐가 좋아져? 당신이 흘리는 눈물도 전부 가식 같아. 남들 시선만 생각하고 정작 자기 아들의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도
외식할 때 온갖 쓴소리는 다 해대더니만 이제 와서 아들 앞에서 오열하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신한테 우리 아들 맡기고 싶지도 않아. 빨리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러는 당신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떵떵거리는데? 나랑 당신이랑 다를 게 뭐야? 우성이한테 소홀했던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온 거야. 그동안 전화나 문자 한 통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나 나나 우성이 부모로 자격이 없는 건 똑같다고. 지금껏 사업한다고 우성이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도 없잖아. 둘 다 그만하세요. 지금 상황에 제가 두 분 싸우시는 모습까지 봐야만 하나요? 둘 다 그만 나가주세요. 지금은 도저히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하세요? 제가 죽다 살아났는데 끝까지 자기들 잘잘못 따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부모라는 게 너무 창피하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던 아들이 그것도 몸 상태 제일 안 좋을 때 저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쳤고 그 모습에 당황한 아내와 저는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는 아들이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급하게 병실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아내와 병실에서 나와 정신을 차렸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꼭 고쳐주겠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를 진정시켜 주었네요. 그렇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아들을 옮기게 되었고 아들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며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과는 신장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기증을 해줄 수 있는 공여자를 최대한 서둘러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쉽게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모든 건 절차가 있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기증 순서를 기다리며 괴로움의 연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아들의 몸 상태 또한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아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극도로 예민해진 성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겠다며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라도 힘들어하는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싶다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전화가 왔는지 눈물을 훔치며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억지만 부리고 있는 아내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무작정 아들에게 신장을 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증을 할 수 있으면 아내보다 아빠로서 많이 부족했던 제가 해주는 게 더욱더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통화를 끝내고 들어온 아내는 아들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내를 데리고 병실에서 나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걸려오는 전화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아내의 변화되는 얼굴 표정과 함께 자리를 피해 통화하려는 모습이 의심스러워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지금 비상계단이야. 내가 저녁에 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보채면 누가 봐도 눈치채겠어.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 알았어. 오늘은 들어갈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보채.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출발하기 전에 전화할 테니까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제발 부탁이야. 숨죽여 통화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는 아내의 모습을 존경해 왔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힘들게 버티고 있던 정신력을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급하게 자리를 피해 아내와 대화를 하던 벤치에 앉아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아내를 보며 죽을 힘을 다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그냥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한 거라고 애써 넘어가려 했지만 저 몰래 통화를 끝내고 나온 아내의 얼굴 표정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일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며 그만 들어가 보라고 얘기한 순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당히 바쁜 척 시계를 쳐다보면서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번만이라도 뒤를 돌아봐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돌아봐 주지 않았고 가는 동안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비상계단에서 통화한 의문의 남자란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끝도 없는 의심은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신경 쓰이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들을 돌봐줘야 하는 입장에서 몸이 하나이다 보니 저 대신 아내의 뒷조사를 해줄 수 있는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였고 아내의 모든 사소한 행동들 하나까지 전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예상한 대로 아내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고 저 몰래 살림까지 차린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들과 저에게 표현하지 않던 사소한 감정까지 그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진과 영상 속에 아내는 제가 알지 못했던 모습이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홀로 버티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오늘 일이 많았나 봐.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받지도 않고 일이 끝났으면 오는 길이라도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새삼스럽게 전화 타령이야. 내가 전화를 하든 말든 당신은 그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 오로지 일밖에 모를 정도로 나와 우리 아들은 등 돌렸으면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지 마. 적응 안 되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나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하루 동안 나에게 거쳐가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기나 해? 매일 피곤해 지쳐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수백 번은 든다고. 그런데도 내가 왜 악착같이 병원에 붙어있는 건데? 전부 당신이랑 우성이 때문이야. 그래도 아빠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 뭐해? 결과를 봐봐. 당신이 말하는 건 전부 핑계일 뿐이야. 우성이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진정 아빠라고 생각했다면 가정에 이렇게 소홀히 하진 않았겠지.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당신은 그럼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해? 나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인 적이 있었어? 당신도 나한테 떳떳하지 못하잖아. 뭐라고? 내가 왜 당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처럼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봤어? 그래, 당신처럼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지. 나랑 우성이보다 사진 속에 있는 이 남자가 그렇게 좋았어? 열심히 뛰어다닐 정도로 이중생활하면서 나를 속이는 게 재미있었니?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둘이 살림살인 지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더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길이 행복했니? 네가 그토록 아끼고 있는 우송이가 이 사실을 알면 엄청 좋아하겠네. 아내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물들의 사진과 자료들을 얼굴에 뿌렸고 자신과 바람 피운 남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증거물들을 보곤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우성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뒤돌아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닌 우성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말하지 말라고 다리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 앞에 상간남을 무릎 꿇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끔 만들라고 화를 냈어요. 이혼은 당연하게 생각하라며 더 이상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저는 아내의 뺨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병원 전체가 웅성거릴 정도로 아내를 끌고 병원에서 내쫓았고 당장 상간남을 데려오지 않으면 제 아들에게 모든 증거물들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자 허겁지겁 차를 타고 출발했네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홀로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자 다리가 풀려 휴식이 필요했고 조용한 곳이 필요해 잠시 차에 들어가 눈을 붙였습니다. 괴로움의 연속된 시간들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기증자가 나오면 담당 수술을 하고 의사생활도 접으려고 했지만 거기까지 버티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지쳐 있었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졌고 제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들에게 털어놓은 뒤 각자의 삶을 살자며 재차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받지 않았어요. 모든 걸 회피하려고만 생각한다는 자체가 용납되지 않아 아내를 용서해줄 마음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나와 아들이 있는 병실로 걸음을 옮기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다급하게 저를 찾고 있던 이유는 공여자가 들어왔다며 서둘러 제 아들과 맞는지 검사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전화였어요. 예전과 다르게 의료 환경이 좋아진 만큼 혈액형이 불일치해도 이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웬만해서는 아들에게 기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병원에 들어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곤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네요.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고 심각할 정도로 많은 출혈이 있었어요.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실려왔다며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었어요. 이미 다른 담당 의사에게 배정된 아내는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저를 급하게 부르고 있던 같은 담당 의사의 손짓에 일단 방향을 틀어 저 또한 수술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우선적으로 수적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조직 적합성 정도 그리고 혈액형 등의 기분에 따라 수술에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기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여자의 적합성 검사를 서둘러 진행해야만 했어요. 만약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일치한다면 다른 수혜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건 시간 싸움이었고 최대한 상태가 좋을 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여자와 아들과의 조건이 맞는지 조사하기 위해 공여자를 확인한 순간 얼굴을 보고 온몸이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 누워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와 바람피운 상간남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상간남을 설득시켜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오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네요. 힘겹게 정신을 차린 뒤
아들과 일치하는지 기본적인 검사를 끝낸 뒤 결과를 기다리면서 미리 조사가 끝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간남은 기증을 하겠다는 희망 등록 절차가 접수 처리를 끝낸 상태였고 오래전에 등록을 해두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당연했기에 상간남의 가족관계를 조사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는 아내의 전화번호 외에 딱히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던 도중 원장님이라는 이름 하나가 눈에 띄어 전화를 해보니 충격적이게도 상간남은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아내도 고아원 출신이었고 예전에 몇 번 아내의 옛 추억 때문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흔들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결과를 알려주었네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난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상간남과 마찬가지로 기증 희망 등록을 해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웬만한 장기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남편으로서 기증을 수락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깊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내에게 제대로 된 변명도 듣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충격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상간남의 심장을 옮겨주고 싶지 않았고 기분 또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상간남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된 이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조직 검사 결과 상간남과 아들의 일치수가 99%였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제 아들이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혼란스러움은 더욱더 커져만 갔고 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힘든 몸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세요. 괜히 저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들이라 죄송해요.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요즘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잠시 피곤해서 그런 것 뿐이야. 내일 신장 이식하게 될 거니까 안심하고 몸 관리 잘하고 있어. 수술은 아빠가 하는 게 아닌 다른 의사가 진행하게 될 거야. 아빠는 우리 아들 수술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강심장이 아니란다. 모든 게 좋아질 거니까 힘내고. 아빠는 환자가 많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마. 걱정스러워하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괜찮다는 얼굴 표정을 보이며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병실을 나왔습니다. 제정신으로는 환자도 볼 수 없을 것 같아 당분간 일을 쉬기로 한 뒤 아들의 수술만 잘 해결되길 기도했어요. 함께한 세월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회복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네요. 무균실에 있으면서 면역 억제제를 한동안 복용해야만 했어요. 완전하게 자리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서류 봉투 한 장은
제 마음을 떨리게 만들었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보고 싶어 차 안에서 서류 봉투를 뜯어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유전자 검사 일치 서류를 살펴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아들과 저는 99% 불일치로 나왔고 긴 세월 동안 아내는 그동안 저를 속이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알지 못하게 홀로 장례를 급하게 치러야만 했었는데 그때도 아내와 함께한 세월 허투루 보낸 적 없었기에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보여주는 진실에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행복하게 안으며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던 신생아였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만 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이 있는 병실에 찾아가 문을 열자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바라봐주는 모습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오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병원에서 태어나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만 설명해 주었네요. 차마 우성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저만 입 다물면 아들과의 관계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저와 다른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네요. 자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장례 또한 함께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설명했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나 봅니다. 아들에게는 더 이상의 법적 공부는 그만두게 했어요. 몇 년간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뒤 작은 가게 하나 차려 운영할까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을 쫓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께서 제 입장이시라면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지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택했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올까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아들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마음 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